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올해 초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다양한 시책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약 반년이 지난 시점에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경북도의 저출생 대책과 향후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형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경북의 인구 소멸과 출산 현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고령층이 또 유독 많은 경북 지역에서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관련 통계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해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관련 자료를 보면은 경북의 인구 감소 지역 주민 등록 인구는 87만 명으로 2012년 대비 8%나 줄었습니다. 10년간 감소한 인구 8만 명 중 자연 감소는 6만 2천 명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는데요. 출생아 수는 3천 명으로 2021년 대비 무려 53%나 줄었습니다. 네. 조출생률은 3.7명으로 전국 평균 4.9명보다 1.2명이 적었고요. 반면에 사망자 수는 1만 4천 명으로 2012년 대비 32%나 증가했는데요.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은 15.6명으로 전국 평균 7.3명보다 8.3명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우리 경북에는 다문화 가정이 참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문화 가정 또한 이러한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23년 경북의 다문화 혼인 건수가 전국 평균 증가율은 25.1%를 한참 웃도는 62.7%. 그 정도였는데 불구하고 출생아 수는 오히려 26%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문화 가정 출생아 수는 558명으로 2021년과 비교해서 한 26.4%죠. 200명 감소했고요. 도내 출생아 수 1만 1,311명 중에 다문화 비중은 4.9%로 전국 평균 5.0%를 밑도는 상황입니다. 네,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인구 감소와 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은 좀 저출산 문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초였죠. 1월 9일에 이철호 도지사가 초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전국에서 거의 최초이고 가장 강력한 의사를 표현했는데요. 네. 일단 이 상황의 인식을 제대로 했다고 봅니다. 전쟁이라고 표현했으니까요. 네.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 때 범죄의 전쟁 한 적이 있었는데요. 1월 9일 간부회에서 이철호 도지사가 초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금의 상황은 초저출산과의 전쟁 선포라는 말밖에 다른 좋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부서에서 팀별로 세세한 부분까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죠. 네. 특히 민간 투자 활성화, 시군과 함께 중앙부처 예산 확보 등 모든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하면서 문제는 수도권 병이다, 수도권 집중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했고요. 네.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출생 대응은 현장을 잘 아는 지방에서 기획부터 집행까지 주도해야 한다라고 언급한 건데요. 네. 작년에 우동기 위원장이죠. 위원회 출범을 했습니다. 그때의 정확한 멘트가 뭐였냐면 기존에는 국가가 지방으로 하향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런 문제를 고쳐서 지방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국가의 상향식으로 해서 국가는 이를 지원한다. 네. 중점이 지방으로 옮겼다는 거죠. 이러한 국가적인 흐름과 맞게 가고 있어서 이건 참 좋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초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이철호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좀 보이지 않나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북도의 구체적인 계획도 좀 짚어주시죠. 네,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 지방이 주도하고 국가는 협력 지원하는 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현장에 원하는 사업 모델을 발굴해서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우선 초단기, 단기, 중기, 장기 등 단계별 추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초단기 과제는 당장 지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건데요.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집과 육아 문제로 보고 부모 안심 주거와 자녀 완전 돌봄에 주력하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K저출생 극복 시범 모델을 만들 계획입니다. 네. 사업에 필요한 재원도 파격적인 수준으로 확보해서 올해 추경 예산부터 도와 시군이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과 교육개혁 등 구조적인 대책과 정책, 비전 등을 제시하기로 했고요. 이와 함께 정부에 건의할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관련 사업으로는 K저출생 극복 테스트베드 설치, 가칭 인구부 부총리급 이상인데요. 지방 설치, 어린이 기금, 특별회계 및 특별법 마련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중앙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2월 말에는 저출생과에서 전쟁 선포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국민운동도 펼쳐나가겠다라고 네.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회 세미나,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릴레이 현장 토론회, MG 대학생 토크쇼 등 차례로 시행하고, 그리고 상반기 중에는 지방주도 K저출생 극복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핵심 내용을 좀 짚어보자면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산 대책을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전환하자라고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철호 도지사가 이 정부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지적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철호 도지사는 그 1984년 합계 출산율이 1.73명으로 출생아 수는 70만 명이 붕괴됐고, 네. 이때부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1.1이 깨졌다. 그때 이미 위기사항을 인지하고 저출산 극복 정책을 준비하고 조치했어야 하는데 대응이 늦었다. 그래서 2022년 현재 OECD 유일의 합계 출산율 1 미만 0.78입니다. 네. 국가로 세계적으로 걱정한 처지가 됐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인 대책을 세워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경북도에서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새로운 출구를 찾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약 380조 원 이제 정부가 썼는데 효과가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철호 도지사 말대로 합계 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네. 2022년 기준 0.778명으로 내려갔고요. OECD 평균이 1.59명인데요. 한국이 최하위, 사실상 전 세계에서 꼴찌로 전락을 한 겁니다. 5년 전입니다. 2019년 유엔 세계 인구 전망에서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추세라면 2100년이 되면은 네. 2100만 명까지 감소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상황은 좋아진 적고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경북도는 그동안의 수도권 중심, 백화점식 정책을 지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실행력이 없는 위원회 조직, 중앙부처 중심의 정책 설계,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 부재를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은 무늬만 저출생 대책이었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이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추가 재원 마련, 예산의 포괄적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경북의 저출생 극복 정책들이 이제는 좀 국가 표준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네, 경상북도가 지금까지 다양한 시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네. 정부 차원의 조직 신설 필요성을 거듭 건의한 것이 반영된 사례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요. 그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같은 건의를 한 게 지난 2월입니다.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통령실에 저출생 극복 수석실 설치, 함께 부총리급인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이제 정책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 경상북도 그리고 이철호 지사가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뭐 전적으로 했다 이렇게는 그렇겠지만 분명히 네. 영향이 있었고요. 경북이 이제 가장 지금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대한민국 또는 아시아 또 세계 표준이 될 날도 네. 희망을 합니다. 네, 저도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상에서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각 시군마다 서로 다르게 지급해온 출산지원금은 큰 실효가 없다, 뭐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정부에 건의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22개 시군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단순한 현금 지급은 저출생 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분석 결과를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에 건의하면서 정부 차원의 통일된 지급이 필요하다, 이런 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네. 출산지원금은 각 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마다 기초지자체, 그 시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북부권 시군을 예로 들어보면은 지난해 기준 안동 예천은 첫 아이 출산하면 각각 이제 240만 원, 둘째 아이도 각각 4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셋째 아이까지는 안동 예천이 720만 원으로 동일한데, 근데 넷째 아이는 안동은 720만 원, 예천은 1,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차이가 있죠. 네. 지난해 기준 합계 출산율이 1.41명으로 도내 시군 중 가장 높은 의성군을 살펴보면요.
첫째 아이는 440만 원, 둘째 아이 920만 원, 와. 셋째 아이는 1,600만 원, 넷째 아이부터 1,90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요. 네. 그 도내에서 첫째 아 출산 지원금이 가장 많은 곳은 봉화군입니다. 이제 700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각 시군마다 출산 지원금은 천차만별입니다. 뭐 칠곡의 경우에는 첫째 아이 출산 지원금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구민은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아이는 각각 290만 원, 뭐 120만 원 등으로 다릅니다. 이 시군마다 출산 지원금을 좀 차등 지급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같은 경북이라도 이렇게 차이를 보인다면 시군 간에 좀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네, 이 저출생 문제가 워낙 이제 큰 이슈다 보니까 네. 뭐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출산 지원금을 인상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네. 지자체 간 경쟁 심리와 함께 이를 뭐 좀 악용한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경의 경우에는 첫째 아이 출산 지원금이 500만 원인데 그 옆에 상주는 360만 원입니다. 그 인접한 문경 상주, 특히 문경으로 주소지를 옮겨서 뭐 좀 더 이제 지원금을 받자 이런 사례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반대로 둘째 아이 지원금은 문경이 500만 원이고 상주는 200 가까이 많은 960만 원입니다. 첫째 아이 때는 반대로 또 이렇게 네. 간다 이런 이제 전혀 없다고는 못할 텐데요. 뭐 경상북도도 이에 분석을 하면서 각 시군 담당자들이 이른바 제로섬 게임 또 인구 빼가기 경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뭐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현금 지원만이 해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정책적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경상북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출산 이후의 인프라 조성입니다. 네. 질 높은 보육 육아 서비스를 공공에서 제공할 수 있으면은 이제 걱정 없이 출산, 양육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출산 지원금에 들어가는 재원을 보육 육아 서비스에 관련된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얼핏 보기에는 뭐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뭔 차이가 있을까 이럴 수도 있지만은 네. 그 해외 사례를 봐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만 18세까지 국가 차원에서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에 지방 정부는 보육 육아 인프라의 확충에 열중하고 있고요. 프랑스 또한 중앙 정부는 기본 수당, 보육료 지원금, 현금 지원을 주도하고 지방에선 돌봄 서비스 지원에 초점을 맞췄고요. 또 일본은 보면은 거기서 그 최고 수준 기록한 게 도토리현입니다. 네. 1.6명인데요. 현금 지원 대신에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출산 육아 서비스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좀 유사한 보고가 나온 바 있는데요. 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 2024년 5월 8일 날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 그 출산 장려금보다 지역 인프라 서비스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이다라는 결과죠. 구체적으로는 출산 장려금 100만 원을 지급하면 합계 출산율은 0.03명 상승했다. 네. 그런데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 100만 원이 늘어나면 0.098명 증가했는데요. 한 3배 정도 효과가 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연구도 경상북도가 이제 기존의 현금성 지원에서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에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사회 진출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혔고 또 이 또한 정부 차원에서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통상적으로 한국 사회는 대학 졸업하고 그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사회초년생의 나이가 세는 나이 기준으로 최소한 26, 27 정도는 돼야 가능한데요. 또 요즘은 뭐 스펙 쌓는다 뭐 하면서 점점 늦어지는 추세입니다. 네. 참 힘든데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밀린 학자금, 대출 상환, 저금, 내 집 마련 준비 등으로 인해서 당장 연애나 결혼을 할 엄두조차 안 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공직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을 확대해서 네. 사회 진출 연령을 낮춰서 조기 취업, 조기 결혼, 조기 출산 3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에서 건의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을 검토해달라 이렇게 좀 건의를 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 고졸자 공무원 채용 제도가 지금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2012년부터 시행된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에 한해서는 구분 모집을 통해서 공직사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네. 약 10년간 총 299명이 이 같은 구분 모집을 통해서 경북도와 도내 시군의 공직자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한 해 도내 전체 졸업자의 한 70%에 해당하는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이 같은 별도 모집 전형이 없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후 공직에 진출 도전하는 인원 자체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고요. 지난해 치러진 경북도의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응시생
만 1,400명 중 만 21세 이하는 고작 1.91%, 219명에 불과했습니다. 네. 또 전체 합격자 1,295명 중에 만 21세 이하는 1.24%, 즉 16명에 불과했고요. 네,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회 초년생 연령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또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 좀 문제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꼭 대학을 가야 되네. 이 근본 질문부터 하는 네. 건데요. 이게 막 대학 참 어렵습니다. 대학교 가죠. 또 대학원 가야 된다 그러죠. 그쵸. 뭐 학원 다니고 스펙 쌓아야죠. 이러니까 돈이 계속 투입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렇지 않고서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독일식의 마이스터 제도를 정착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다 뭐 국영수 똑같이 공부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부터 아예 기술 전문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독일은 그 마이스터를 그래서 굉장히 대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지금도 우리가 공업고등학교나 농업고등 네. 있지만은 그걸 좀 더 활성해서 농업장인 또 공업장인을 육성해서 고등학교 졸업하더라도 충분히 취업이나 사회생활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중고등학교 교육제도를 개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국공립대학교의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전국에 국공립대학교가 있는데 학과가 다 똑같습니다. 철학과, 뭐 그쵸. 공대 다 똑같은데 이렇게까지 할 것이 아니라 네. 그 지역에 맞는 인물을 이제 교육 육성할 수 있도록 또 지역 연계 기업, 공기업 네. 할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을 대폭 구조 조정을 해서 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결국에는 전형적인 과정보다는 좀 네. 특화 교육이 또 필요하고 또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도의 저출생 대책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저출생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주시죠. 네, 저출생 뭐 극복을 위해서 정부에서 뭐 300조 썼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게 뭐 저출생 한다면서 각종 사업하고 건물 짓고 사람 뽑고 이러는데 네. 그런 예산보다는 제가 지역 주민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아예 간단히 해서 애를 낳았을 때 한 청소년 18세까지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해달라.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 살림살이 도움이 될 거니까. 네. 그러면 경제 부담 없이 애를 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건의도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남미에서도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 남미 같은 경우는 경제 사정이 안 좋은데 그렇게 이제 아이에 대한 보육을 주니까 그 가정의 어떤 경제 상황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놓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도 좀 현금 지원이 물론 이제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쓸데없이 뭐 사람 뽑고 뭐 건물 짓고 이런 것보다는 아예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대주는 게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도의 저출생 대책과 향후 과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